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이고 533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한 날입니다. 오늘 발제는 저고요. 저 이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부할 논문은 장기간 지속되는 대형 쓰레기에 의해 지배되는 부유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 세계적인 질량이라는 제목이 좀 긴데, 부유 쓰레기의 질량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형 플라스틱이다. 이런 주제를 가진 논문입니다. 논문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ture Geoscience라는 논문인데 이게 임팩트 팩터가 뭐 22 정도로 굉장히 높은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이 저희는 모델 논문이라서 뭐 그렇게 상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 나왔던 이 발생량과 선전량에 대한 그런 모든 논문은 아니고 대부분의 논문,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들을 다 총망라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걸 동화했다고,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했던데, 그렇게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모델에 돌려서 이 논문 나름대로 현존량과 발생량을 추정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만 보고 뒤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션 표면 농도, 그리고 그 수칙 농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네, 이거는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사라지는, 우리 침적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크기별로 어, 무게는 크기별로 어떻게 차지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크기별로 개수는 얼마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다 부유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됐을 때 부유 쓰레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단했을 때, 지금 중단했다는 얘기는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중단했을 때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많지는 않고요. 뒤에 또 이렇게 이런 논문들은 특히나 저널이 수준이 높다고 할까? 이런 것들은 뒤에 메서드 같은 걸 돌려놓고 아니면 부록으로 빼는 경우가 많고, 주 컨텐츠만 이렇게 앞에 실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플리멘터리는 제가 봤는데 뭐 엄청 잘 이해한 건 아니라서 오늘,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거는 방법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로 가겠습니다. 네, 이 모델이 우리가 이 개념도 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션에서 어, 발생량, 유입량, 그리고 현존량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인데, 이거 그리기는 오리지널 그린 건 어디죠? 네. 이거 그린 거죠.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이 모델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결국은 이걸로 다 대표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연구자들마다 많이 틀리고 한데, 주 틀은 이거하고 같다. 그리고 우리가 발생량하고 현존량을 추정할 때 그 엑셀에서 만든 틀이 있어요. 2차 계획하고 3차 계획에서 만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디테일한 부분을 얼마나 더 세련되게 하느냐, 요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유입되고 자연분해되거나 침적되거나 또 가라앉는 것, 그리고 외외로 유출되는 것, 이것이 그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생량 또는 유입량, 그리고 현존량 개념을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내가 이 현재 있는 시점에서 바다에 떠 있거나 해변에 있는 쓰레기 양은 현존량이 되는 거고, 들어오고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한 달 또는 1년 사이에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은 유출량 또는 유입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논문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번째 슬라이드까지 나오는 이 논문의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수집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모델을 돌려서 만든 논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논문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앞에 넣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백의 논문이에요. 2015년에 나와서 지금은 이후에도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처음 이런 전 세계적인 유입량을 어,
추정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논문이 됐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용도 많이 된 논문이었죠. 이 논문을 보시면 색깔별로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 또는 어베일러블한 양, 어베일러블한 양을 곱하기 0.15, 0.25, 0.40, 15%, 25%, 45%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나 어베일러블한 양이나 그러니까 미스매니지드 플라스틱 양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비율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양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거로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다고. 28, 단독으로 28% 정도 차지하는데 그 나머지들도 색깔로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방법과 결론을 얘기하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플라스틱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구 밀도, 경제 상태, 고용 폐기물 데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해안선 50km에 거주하는 인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 양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비율, 그다음에 관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비율, 이것이 바람이나 강물,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추정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구당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플라스틱 비율 곱하기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비율이 매년 발생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죠. 여기에 0.15, 0.25, 0.40을 곱하면 해양으로 들어가는 양인데 그게 얼마가 됐냐면 네, 이거 보시면은 여기는 뭐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의 83%, 유입량 83%를 차지한다는 결론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배출량은 4.2 밀리언 톤 해가지고 420만 톤에서 1200만 톤이라고 나오죠. 평균값인 800만 톤이라는 얘기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브레톤이 쓴 그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양은 잼백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거는 강유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틀려요. 특히 댐 상류 부분 제외하고 댐 하류 부분에 있는 인구라든지 플라스틱 발생량 이것을 추정을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큰 강에서 들어가는 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건 2017년 논문이고 2019년 논문이 발행한 연도는 2021년이기 때문에 22 메이저 발음이 맞는가 모르는데 2021년에 나온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전에 논문은 자기들이 했는데 이렇게 수정했다는 논문은 이게 더 뒤에 한 게 더 세련된 방법이고 뭐랄까 추정값이 자기들 보기에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논문은 빼고 그 논문도 물론 데이터를 사용했겠지만 이 논문을 제가 여기에 넣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확률 모델을 통해서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한 연구입니다. 이 모델은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양, 그러니까 잠백의 논문이나 비슷하죠. 토지 이용, 바람, 강우량, 지형 경사도, 강의 유량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은 80만 톤에서 270만 톤이에요. 여기 80만 톤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이 논문에서는 얼마를 추정했는지 기억할 수가 있고 아까 젠백 논문에서는 420만 톤에서 1200만 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얼마나 추정하는지 좀 비교해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하셨다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요한 특징은 아까 레브루튼의 전 논문은 큰 몇 개는 아니지만 주요한 강에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논문 다시 연구를 했더니 작은 강들에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More than 1000 rivers예요. 그러니까 1000개나 넘는 강에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필리핀이 1위가 됐죠. 그 전 논문하고 다르게 다른 전 논문은 양쯔강이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필리핀이 작은 강들이 많이 차지한다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인플로우 유입량을 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논문은 유입량이기보다는 그래서 고쳤는데 왜 뒤에 또 고쳐? 인플로우라기보다는 제너레이션이에요. 인플로우가 아니라 제너레이션.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요거는 뭐냐면 브레이크 더 플라스틱 웨이브나 솔루션 투 솔루션 그 논문에는 얼마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가 주로 나와요.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몇 배가 된다라고 나오지만 그 양을 정확히 추정하지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너레이션을 목적으로 한 논문인데 이렇게 보시면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데이터를 우선 5만 개의 이상의 도시의 고형 폐기물 데이터를 긁어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 긁어 모은 것으로 여기 올 글로벌 무니시팔리티라고 나오죠. 이거는
전 세계 도시 고용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어요. 이건 데이터만 이제 발생하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데이터만을 추정을 한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웨이스트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그 발생시키고 가고 유출시키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뭐를 썼어요? 메테리얼 플로우,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해서 물질 흐름 분석 말 그대로 이 플라스틱이 생산돼서 쓰이고 폐기물 되고 이런 과정을 물질 흐름 분석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이렇게 5가지 소스별로 이것들이 어떻게 환경에 유출되는지를 모델을 사용해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5가지의 커닝 페이퍼를 좀 보면 5가지 배출원이 뭐냐면, 환경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은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 수거하지 않은 거죠.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 그리고 수거 시스템이 실패했다. 아까 수거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수거되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 같아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사실은 읽었어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되지 않는 처리라고. 그러니까 처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분류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5가지 소스를 나누었어요. 그 5가지 소스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됐는지를 모델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것이 뭐냐면,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바다로 간 건 아니고 얼마나 환경에 배출되는지를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은 노란색으로, 연한 노란색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곳이고 인도를 지적을 했죠. 결론은 뭐냐면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톤의 거대 플라스틱, 대형 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이 중에 57%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야외에서 소각되었고 43%가 소각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0.43을 곱해보면 즉 환경에 남아있는 쓰레기는 2천만 톤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젠백처럼 한다면 여기에 0.15 곱하고 0.25 곱하고 0.4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0.40을 2천만 톤 정도에 곱하면 얼마죠? 800만 톤이죠. 그래서 젠백이랑 5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결론을 이 연구가 냈는데, 이 연구는 네이처에 실렸으니까 뭐 굉장한 연구겠죠. 네, 이렇게 냈어요. 그 다음에 스톡이라고 써 있죠. 스톡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스톡하고 인플로가 이 논문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2013년에 굉장히 초반에, 지금으로 치면 1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보시면 다 트롤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트롤을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탐사를 했다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얼마 떠 있냐고. 그러니까 현존량이에요. 현존량 얼마라고 추정했냐면 7천 톤에서 3만 5천 톤이 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3만 5천 톤이면. 그리고 이 논문의 주요한 또 결과 중에 하나가 대규모로 제거되는 어떤 기작이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유명한 논문이 됐는데,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부유 플라스틱 분포의 1에서 5mm 크기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죠. 파란색 달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랬던 얘기는, 아니 크기가 작아들면 많아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것으로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됐고, 요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그런 논문이 됐습니다. 지금 파란 선은 실측값이고 빨간 선은 모델링 값이에요. 모델로 보면 어느 크기나 일정한 양이 존재한다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실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제 실측값이 예측값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이 크기에서 굉장히 어떤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가 요 그래프 B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C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입니다. 플라스틱의 부피에 따른 분포인데 파란색 원은 실측된 값이에요. 빨간색 사각형은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녹색 막대는 각 크기 구간에서 예상보다 사라진 플라스틱 부피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측된 플라스틱 부피가 2.2mm 부근에서 가장 많이 손실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2.2mm는 어디요? 2.2mm는 여기 분포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크기가 지금 로그 분포입니다. 그래서 2.2mm부터 가장 많이 손실됐다. 이 논문은 어쨌든 크기가 작아지니까 해양에서 사라졌더라. 이것을 나타내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논문, 유명한 논문은 바로 에릭슨의 논문인데 2014년에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에 나왔어요. 이 논문은 자기들이 실측도 했고 이전에 데이터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 논문에서 하나 보실 것은 바로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330 마이크로미터부터 1mm까지 1.01에서 4.75mm까지 그 다음에 4.76부터 20cm까지 그 다음에 20cm 이상 이렇게 크기를 4가지로만 분류를 했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2007년부터 13년까지 24번의 원정 탐사를 통해서 자이어의 수렴대 쓰레기가 5개의 수렴대가 있죠. 해양에는 거기에 쓰레기가 밀집되더라. 이렇게 그런 결론을 냈고요. 추정 결과 크기별 무게 비율을 보면 대형 플라스틱이 75.4%를 차지하고 중형은 11.4%를 차지하고 LMP는 10% 정도 차지하고 SMP는 2.6% 정도 차지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고 여기다 썼네요. 네. 바다에 5조 이상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는데 5조 이상 개는 조그만 것도 있으니까 엄청 많은 개수가 떠 있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시사하는 좀 뭐냐면 무게가 25만 톤이 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5만 톤을 추정을 했죠. 들어가는 양이 최근에 네이처 논문에서는 저희가 곱해봤지만 약 젠백하고 비슷하게 800만 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호자르 논문이나 이 에릭슨 논문에 보면은 25만 톤, 심지어 3만 5천 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떠 있는 양은 굉장히 적다. 들어가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떠 있는 양이 적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미스테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이 이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공부한 논문은 뭐냐면 앱스트랙트를 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운명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퍼즐이었다. 최근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에 대한 추정치는 해수면에서 측정된 양보다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플라스틱 유입량을 과대 추정했거나 유입량은 많은데 현존량은 적으니까 과대 추정했거나 해수면에 플라스틱이 제거되는 과정, 플라스틱의 분해와 파편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해가 빨리 일어나거나 파편화가 일어나거나 제거되는 과정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그래서 현존량이 적게 추정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유성 플라스틱에 대한 3D 글로벌 해양 질량 예산 버짓입니다.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안선, 해수면, 심해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저장고에 여기서는 싱크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싱크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크기는 0.1에서 1600mm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미터부터 160cm 그러니까 1.6m예요. 의 플라스틱을 고려한 수치 모델을 통합했다. 그래서 수치 모델을 통해서 양을 예측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대형 플라스틱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2.5cm 이상 대형 플라스틱이 부유성 해양 플라스틱 질량이 90%,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대형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죠. 2020년의 경우 3,200킬로톤이라고 나오는데 공을 3개 붙여서 하면 320만 톤 중에 320만 톤인데 그 중에서 3,100킬로톤 그러니까 10만 톤이 대형 플라스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델은 연간 5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이전의 추정치보다 적은 양이다. 이건 유입량이에요. 추정된 총량과 연간 부유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량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사라진 저장고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이전 모델 연구와 비교해
플라스틱의 해양 환경에서의 체류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관측된 증거와도 일치한다. 우리의 모델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세계 바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플라스틱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왜냐하면 사라지는 과정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는 대책과 예방 전략이 없다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더 뒷받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입량이 50만 톤이 더 적다는 건 아시겠죠? 420만 톤에서 1200만 톤이 젠백 추정이었고, 레브레토네놈 메이저 1000 more than 1000 리벌 거기에서도 얼마였어요? 87만 톤에서 얼마였죠?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50만 톤이 추정되었고, 떠 있는 양은 에릭슨이 25만 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라고 했어요? 320만 톤에서 310만 톤은 플라스틱이라고 했으니까 상반된 결과라고 할까요?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서드는 뒤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요약했는데 해양 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논문들의 조사 결과와 관측 데이터를 자기들은 관측하지 않고 관측 데이터와 조사 결과를 모두 끌어모아서 모델을 돌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 연구들에서 수집된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기 플라스틱 양을 설정하고 모델에 반영하여 모델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해양 플라스틱의 분포와 양을 추정했습니다. 뒤에 메서드 부분은 메서드를 제가 읽으면서 요약을 한 거라서 저도 뭐 낯선 것도 많고 해서 방법 이해하실 때 조금은 좀 말투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관측 데이터의 요 단계별로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 관측 데이터의 활용. 해양 표면, 해안선, 심해 등에서 수집된 14,977개의 해수 표면 추정치, 7,114개의 해안선 추정치, 그리고 120개의 심해 추정치를 모델에 동화시켰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플라스틱 입자의 크기별, 개수와 질량에 따른 크기별 농도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초기 모델 설정에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델을 돌려서 여기 모델 이름도 나오죠. 오션 파슬과 메르카토르 뭐라고 하죠? 메르카토르 뭐 그런 논문을 썼어요. PSY4 뭐 이런 거 썼습니다. 기존 연구의 통합을 보면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된 양을 기반으로 해양에서 남아있는 플라스틱 양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의 다양한 연구 결과, 강과 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등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강과 해안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초기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값을 참조하되 그것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범위를 자기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수면에 머무는 입자는 너무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네. 여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사실은 쉬운 개념이 아니죠. 그래도 저거 좀 뛰어넘을까 하다가 이거를 좀 몇 장이나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잡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읽을게요. 베이지안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모델에 사용하는 것인데 베이지안 분석을 통해 초기 양을 설정했습니다. 베이지안 분포라는 그 분포 이런 것도 통계 자료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것은 모델에 사용을 한 거예요. 플라스틱 긴 이동 제거 과정을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플라스틱 유입 시나리오를 추정했습니다. 관측된 데이터와 모델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다중 데이터 동화 기법을 사용해 플라스틱 초기 양과 매개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저도 잘 모르고 이거는 모델을 하는 사람이 알 것 같아요. 다중 데이터 동화 기법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기 플라스틱 양은 기존 논문들의 조사 결과와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정했고 이를 통해 모델을 보정하고 예측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양을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라그랑지안 오일러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입자의 크기, 생물 부착 시뮬레이션 기간에 따른 입자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생물 부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간은 한 달로 했답니다. 한 달마다. 기간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해양의 한 격자에서 다른 격자로 이동할 확률을 나타내는 선형 전이 행렬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 행렬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다양한 소스와 싱크, 그러니까 발생원과 저장소라고 번역을 한다면 저장소를 모델에 직접 추가해서 모델의 효율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매개 변수로 관측 데이터를 최소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관측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이 행렬을 생성했는데 이것은 모델을 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션 파슬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오션 파슬이라는 거 제가 구글에 쳐보면 라그랑지안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모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라그랑지안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이 바로 오션 파슬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델이 있나 봐요. 메르카트로 오션 PSY4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마찬가지라 다른 거죠. 오션의 그 피직스를 예측하는데 뭐냐면은 염분, 온도, 뭐가 있죠 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12분의 1도를 이 해상도로 했습니다. 1도가 135kg라고 했죠. 12분의 1이면 135를 132로 제가 기억하기엔 131도인가요? 나누면 12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네. 그 정도가 한 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양한 소스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델에서 제공하는 온도, 염도, 수온 이런 것 고도 이런 데이터를 통합해서 통합했고 육지와 담수의 흐름도 포함했다고 합니다. 입자를 그러니까 초기 값이 설정이 됐으면 입자를 방출시켜서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 이 모델을 돌려서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입자를 방출하는 방법은 육각형 그리드로 수평 방출은 육각형 그리드로 설정을 해서 육각형에서 육각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수직 방출은 깊이별로 0.5m니까 50m죠. 50m부터 5,000m까지 12개의 층으로 나눠서 로그 간격으로 매달 아까 기간은 매달이라고 했잖아요. 방출되는 주기가 매달이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기간은 5년 동안 이렇게 방출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입자 크기는 0.1mm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100 마이크로미터부터 102mm니까 10.2cm죠. 이 크기를 4배로 증가시키면서 6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4배로 하나가 더 써졌네요. 0.1에서 0.4, 저거 0.4예요. 0.4, 1.6, 6.4 이렇게 해서 증가시켰다는 뜻이고 6개로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2mm, 102mm, 10.2cm 정도 되면은 높은 부력이 생겨서 수직 혼합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네. 수면에 머무르는 큰 입자의 이동을 가정하여 전위 행렬을 만들었고 난류 및 생물 부착 시나리오에 따른 4가지 수직 그러니까 입자들이 수직으로도 이동한다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그 수직 이동도 4가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스톡스 드리프트나 바람의 영향은 관측 데이터와 이런 것을 넣어봤더니 관측 데이터는 별로 맞지 않더라 해서 이것을 제외했다고 나오는데 이 스톡스 드리프트는 한 번쯤 기억을 하실 게 이솝의 논문을 보면 이스플라스틱 이동이나 맨 뒤에 제가 사실은 어제 찾아가지고 맨 뒤에다 그냥 넣어놨는데 거기에서는 스톡스 드리프트라는 그 입자 모델을 이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할 때 그것을 꼭 써요. 그래서 꼭 여기서는 제외했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스톡스 드리프트는 모델에서 제외했다 얘기고요. 각기 다른 월이랑 만스예요. 크기, 이동 시나리오별로 입자가 움직이는 경로에 포함된 게 몇 개냐면 17억 개가 투입이 됐다고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좀 더 뭐랄까요 자세히 했다고 해야 되나요? 몇 개에서 간다는 것보다는 이만한 입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세하게 잘 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직 이동 시나리오라는 것이 뭐냐면 양성 부력 상태라는 건 플러스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부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플라스틱 입자가 양의 부력을 유지하며 물 위에 뜨는 속도가 입자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한 가지 시나리오. 두 번째는 생물 부착이 일어나서 이것이 진동이 일어난다. 플라스틱 입자 표면에 미생물막이 형성되면서 부력이 발생해서 입자가 수동으로 진동한다.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영구 생물 부착 시나리오는 플라스틱 입자가 영구적으로 생물막에 의해서 덮여서 이로 인해서 입자가 중립 부력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라앉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층에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때문에 특정한 수심에 그렇지만 표면은 아닌 below the surface에 있게 된다. 이런 가정하에 입자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수직이동은 이렇게 나오고 수평이동은 아까 말한 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도 뭐 제가 그렇게 잘하는 얘기는 아닌데 전이 행렬 모델의 구조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라그랑지안 입자 이동 통계를 사용했더니 해양의 한 격자에서 다른 격자로 이동할 확률을 이 모델이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간격으로 전이 행렬을 저장하고 그래서 모델이 돌아가고 뭐 결론적으로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나오겠죠. 수평 부분은 우버 H3라는 그리드를 사용했다고 해요. 수평적으로 60km 간격으로 구역되어 있고 수직 깊이는 표면 5m, 50m, 500m 이렇게 해저 이렇게 부분되어 있는 그런 전이 행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평 수직을 구분을 했고 해안도 추가를 했는데 해안과 해안 간의 이동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해안선 구역을 추가해서 해안선에서 얼마나 여기서는 해안으로 얼마나 가는지가 아니라 해안에서 바다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해양 플라스틱의 소스, 이동, 싱크. 그러니까 기인이 어딘지 이동 그리고 가라앉아서 사라지는 곳은 어딘지 이에 대해서 가능한 값 범위를 설정하여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정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정했다는 얘기는 밀도 함수가 정해지면 그 함수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결과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죠. 밀도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오염 발생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는 이게 부유하는 쓰레기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해안성, 강, 어업 활동에서 부유하는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해안선은 해안선 근처에서 관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인구 밀도와 결합해서 연간 단위 면적당 플라스틱 유인량을 추정했습니다. 여기는 from the coastline이에요. 코스트라인에서 어디로? to the ocean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강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은 범위가 6.1에서 6,000톤에서 270만 톤으로 추정을 했다. 이전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에 사용된 값은 다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소위 뭐라고 하죠? 막말로 하면 뭐 때려 넣었다는 표현을 하나요? 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모델을 돌린 것입니다. 어업 관련 플라스틱 유인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업 시간 데이터와 스케일링을 수정했다고 했어요. 여기선 특이한 것이 어업 시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업 시간에 대한 그러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얘기하는 게 뭐죠? 글로벌 피싱 와치 데이터를 넣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글로벌 피싱 와치라는 단어는 이 논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생원별 매개 변수는 S 소스라는 얘기고 리버죠. 강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에 대한 매개 변수 파라미터예요. SPOP는 S population. 해안선에서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역시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은 조금 뭐 새로울 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특별한 모델링을 만든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인구가 육상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양은 인구가 좌우한다.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퓰레이션에 대한 매개 변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피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피싱의 뭐라고 해놨어요? 시간, 피싱하는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았겠죠.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입자 크기별로도 매개 변수를 만들었는데 입자 크기도 다 다르니까 다르게 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자 크기별로 그 파라미터가 달라야 되는데 그때는 플라스틱 크기 분포는 로그 정규 분포로 매개화했고 주로 포장재 및 강에서 발견되는 0.2에서 0.3m 크기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고 상한 크기는 본문에는 안 나오고 서플리멘트리 나오는데 상한 크기는 0.5m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일 큰 게 떠내려와 봤자 50m란 50cm, 네, 50cm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논문에서도 그게 큰 게 떠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20cm에서 30cm 정도의 플라스틱이 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냉장고도 발견할 수가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 읽을 때 느낀 거는 주로 발견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50cm보다 큰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증가하는 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지수함수로 매개 변수화했는데
폐기물 증가율은 최근 수십 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 증가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4%씩 증가한다고 나중에 나오는데 네, 그건 뒤에 보시 말고요. 플라스틱 크기 분포는 해양에서 대형 플라스틱이 전체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입자수에서는 작은 것이 우세하다. 이건 반복되는 얘기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양이 제로일 경우도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이 제로로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모델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안선의 플라스틱 이용 및 제거에 대한 매개 변수와는 플라스틱 입자가 해안으로 이동할 확률을 해안 도달 시간 척도로 매개 변수화했고 중간값은 100일, 하한값은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전 연구 기반을 해서 25일이 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해안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값은 100일이었던 얘기고 넓은 범위를 다루려면 뭐 로그 스케일로 하는 거는 뭐 아실 것 같고요. 재부유 시간 척도도 역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제거 확률은 해변에서의 제거율은 매립, 청소, 산화 등으로 해서 옥시데이션, 산화 등으로 해서 열 0.2%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0.2%라고 했는데 제거율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다른 연구에서 보면 0.8에서 4%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0.2%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재부유되지 않거나 제거된 입자는 시뮬레이션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굉장히 처음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PET나 PVC는 모델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그게 얼마를 차지하냐면 35%인가를 차지한다고 나와요. 플라스틱 그 폴리머의 그 밀도를 보면은 PE나 PP는 0.97, 0.98 정도 되거든요. 해수는 0.02에서 0.03, 1.02에서 0.03 돼요. 그럼 왜냐면 1.0이나 03보다 작은 것들은 뜨고 이거보다 큰 것들은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그 큰 가라앉는 것들을 제거시켰는데 PP나 PE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고 여기서 제외시킨 것들이 논문에서 제가 기억하기엔 3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5% 정도는 아예 침적돼서 가라앉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이 반도 약간 못 되는 양을 추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타당한 것이 해저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한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플로딩, 부유하는 쓰레기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해안선 길이는 내추럴 얼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그리드 셀 내 해안선 길이를 했고 그리고 해변 조사 해상도는 100m로 설정을 했다는 게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다 끌어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 100m에서 해안선의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100m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짧은 셀에서는 L은 랭스고 랭스 비치 미니멈이라는 뜻인데 L 비치 미니멈 파라미터로 쓰레기가 해안선에 도달할 확률을 선형적으로 줄여서 계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안선이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뭐 프랙탈 구조를 가진다, 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LBT 미니멈이겠죠. 이런 파라미터를 그것들을 계산을 했겠죠. 모델링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얻어내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추정할 때 쓰는 거예요. 추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파편화도 발생을 하는 것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편화는 주로 해변에서 발생하고 해양에서의 파편화는 해안에서보다는 느리거나 비슷한 속도로 발생해서 무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닷물에 떠 있는 것은 뭐 옥시데이션 잘 일어나지 않죠. 햇빛이 그만큼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안에서는 햇빛 때문에 파편화가 빨리 일어난다. 이건 잘 아시는 걸 거고 입자가 0.1mm 즉 100 마이크로 이하로 작아지면 파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거했다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논문에서는 100 마이크로에서 160cm, 1.6m까지만 고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것은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자 크기 분포 및 무게는 수와 질량을 기반으로 해서 크기 분포 모델링을 했는데 요거는 다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에릭슨 논문도 보면은 아까 제가 그림에서 요 밑에 숫자를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자기가 했던 다른 데이터에서 끌어왔던 간에 크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까 에릭슨 4가지로 나눴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자도 수와 질량을 크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결론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네, 네, 나옵니다. 그래서 리절트죠. 결론으로 보면은 오션 서피스 그 다음에 오션 서피스 있는 농도고 그 아래에 있는 농도. 이 색깔 바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빛이네 죄송해요. 빛이 된 해변으로 간 그 뭐라 해야 돼? 해변으로 표착된 쓰레기 농도고 요게 요 색깔을 보시면 연한 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진한 데가 낮은 겁니다. 요 해안선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서피스에서 위가 서피스 5m 이내. 네, 야 이게 맞네요. 이게 그리고 맞네. 요거를 좀 아래는 5m 예, 이하. 요게 이게 서피스고 여기는 그 5m 아래고 그 다음에 요것만 빛으로 보시면 되네요. 네. 요 스케일 바만 빛이고 요 바는 요 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표면이고 같은 바다여도 얘는 아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크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연구에서는 네, 35에서 40%가 제외됐다고 했네요. 왜냐하면 밀도가 플라스틱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존량은 320만 톤이고 59에서 62%가 해양 표층에 있고 36에서 39%가 수층에 있고 그다음에 1.5에서 1.9%가 해변에 있다라는 모델링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입량을 보면 50만 톤이라고 했어요. 유입량이 이전에 젠백이나 메이저 모어den만 1000, 그 논문보다는 훨씬 적죠. 39에서 42%는 해변에서 유입되는 것이고 45에서 48%는 어업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고 12에서 13%는 강으로부터 유입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 활동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입량은 매년 4%씩 증가한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고요. 유출량은 여기 보시면 알아요. 22만 톤이 해저로 퇴적되고 7만 3천 톤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건 빛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빛에서 오는 거고 3천 톤이에요. 3천 톤이 여기서는 근데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베리얼, 클린업, 자외선에 의한 분해 이렇게 나와서 빛에 지금 있는 양을 나타낸 것인 건지 이것만을 고려했는지 조금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8%가 어디에 났다고 나와요? 해양에 있고 그다음에 요 얼마요? 아까 뭐라고 나왔죠? 54,000톤. 앞에 숫자가 1점 몇 %였죠? 그게 해변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형 플라스틱이 95%고 또 크기별로 나오죠. 305톤, 5만 톤인가요? 305만, 305만 톤. 네, 305만 톤 정도가 이런 큰 크기고 15만 톤이 작은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부유 쓰레기의 크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2.5cm 이상 크기의 대형 플라스틱이 90에서 98%를 차지하고 5mm 이하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4만 9천에서 5만 3천 톤을 차지하고 메조 플라스틱은 15에서 17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cm 제가 여기 크기를 여기 로고 크기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단위가 이 정도에 맞아 떨어져서 제가 손을 그어놨습니다. 40cm까지는 크기가 증가하면서 무게도 증가하는데 40cm 이상의 플라스틱은 해양 환경에 거의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0.8mm 이하는 표면 아래에 존재하더라. 그 해변의 현존량은 해양 표면이나 심해 양보다는 한 단위 적게 추정이 됐습니다. 아까 적은 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mm에서 20cm, 200mm니까 20cm죠. 20cm까지는 70만 톤, 그리고 20cm 이상은 250만 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두 크기의 추정량은 이전 연구들의 결과보다는 훨씬 높은 것입니다. 원인은 이전 연구에서 크기 구간을 매우 넓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구간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가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20cm에 가까운 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했지만 개수는 이 크기를 넘어서면 드물어지고 이에 대한 원인은
충분히 샘플링이 되지 않았거나 입자의 무게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수로 무게를 추정한 것들이 많은데 그 환산 과정에서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연구에서 쓰레기 크기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특히나 하한선은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매칭이 잘 되게끔 하려면 크기가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 요 크기는 무게를 뭐 100g을 넣고 요 크기는 뭐 150 넣고 요 크기는 200을 넣고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야 이 무게값이 잘 나오겠죠. 이거를 1cm부터 뭐 100cm까지는 다 퉁쳐서 1kg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추정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작아질수록 쓰레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하한선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각으로 쓰레기를 조사할 경우에는 하한선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크기를 보고 나서 5mm 이상의 개수를 했는데 5mm는 작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5mm보다 조금 작은 것도 다 시각적으로 평가해서 포함시키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큰 숫자 늘어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결과인데 저희도 사실 내년에 발생량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또 제시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꼭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줄어들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단순하지만 이런 그래프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페이퍼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던 요 그래프는 as usual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가 계속 그렇게 유입되면 쓰레기가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써 있는 V 플라스틱 양도 이렇게 늘어나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읽어보면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 유입량은 적고 현존량은 많더라. 자기들이 추정한 게 이전의 연구들에서 제안한 사라진 플라스틱 저장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양에서의 체류 시간이 이전 추적치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플라스틱 배출이 중단될 경우에 향후 1, 2년 내에 무게의 95%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 콜만이라는 사람이 2017년 논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우리 단톡에 누군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사라진다라는 걸 제가 올린 걸 봤었어요. 거기에 기반해서 그 이후에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본 연구는 2025년에 새로운 플라스틱 유입이 중단될 경우 2년 이내에 해양 환경에서 플라스틱 무게의 10%만이 제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정한 게 어디 있어? 인풋이 여기서 스탑되고 있을 때 이 오렌지색 그래프를 그린다고 나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쓰레기가 해안 환경이 환류대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 그 전에 연구자들은 줄어든다고 싱크로 사라진다고 나왔는데 계속 오래 머물면서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이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이어에 가서는 얘들이 플라스틱의 싱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안 환경에서는 LG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서 얘들이 달라붙고 부력이 큰 것들도 가라앉게 만들죠. 그런데 자이어에 가면 이게 태평양인 거는 아시죠? 그리고 대서양도 가운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그렇게 해변보다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링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싱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플라스틱.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오픈 오션에는 조류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비칭 없죠. 해안이 없잖아요. 그 자이어가 중간 부분이니까. 그래서 비칭이나 싱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기존 연구와는 굉장히 다른 논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년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량이 4%씩 증가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향후 20년 내 플라스틱 현존량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해양 환경에서 엄청 계속 오랫동안 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는 바로 사라진 저장고는 없고 큰 쓰레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플라스틱의 유입량을 바다로 유입된 양을 줄여도
줄어드는 양은 별로 없다. 조금씩 줄어든다. 지금 해안으로 들어온 거는 전혀 없게 제로로 만들어도 이 논문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네. 주로 사용된 그 수치가 나오는 여기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논문들의 데이터를 다 갖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저는 이 논문을 자세히 읽지 못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만 보면 넣습니다. 보면 이건 마크로플라스틱 인더 씨라고 나오죠. 마크로플라스틱이 이건 이소배 교수가 이렇게 랜드 베이스드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강을 통해서 나와서 오션 베이스드 해양으로 오네요. 여기 스톡스 드리프트하는 게 나오죠. 이것이 작용하고 오션 커런트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뜨고 다시 뭐 리드리프트하고 쪼개지고 미세플라스틱화 되고 그래서 해양에 요만큼 떠 있다. 이렇게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크로 플라스틱 이거는 뭐야?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비치 빨간색이 진한다니까 진한다면 이렇게 우리 많이 봤던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고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비치입니다. 역시 요 부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요 부분이 이렇게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 지나서 여기 부분이 그동안 이런 모델링을 한 결과들에서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모델링해도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결론을 스스로 얻어봤습니다. 헤비 플라스틱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스트 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여기에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이 논문을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면 그 디테일한 것까지 뭐 매개 변수라든지 모델의 전이행렬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만 이해를 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네요. 육상기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피싱까지 했다는 얘기는. 네, 그렇죠. 피싱에서 나오는 양이 더 많죠. 육상기임. 그러니까 기존의 논문들은 육상기임이 많았던 거예요. 육상기임만 이 논문에서 시스템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논문은 해수 중에 쓰레기가 떠 있는 것만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해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해변으로 표착이 돼서 육지로 올라오면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를 했고, 네, 제거가 된 것으로 간주를 했고, 바닥에서도 가라앉은 쓰레기는 이 자기들 모델에서 사라지는 걸로 간주를 했어요. 그 모델이 여기서는 그래서 제일 주요 좀 우리가 쓰레기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전 세계 해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그 해수의 그 부피, 엄청나게 큰 해수 부피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안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 영해 안에서 쓰레기의 이동과 침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가 대부분 영해에서 그 연안에 가까운 쪽이 대부분 이미 침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그 해양 쓰레기 수지를 계산하는 이 모델하고 한 나라 안에서 수지를 계산할 때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가라앉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또 그걸 또 그냥 놔두지 않고 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논문들을 읽을 때 왜 이걸 읽냐면 우리가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는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 나라의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할 때하고 글로벌하게 볼 때하고의 그 시스템의 바운더리 규모 특성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여기서와 우리나라 거의 우리 한국 내에서의 그 버짓 수지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그 가라앉는 쓰레기까지 그 모델에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나라별로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 인용하고 있는데 많이 못 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했구나. 우리가 좀 그 보지 보고 있지 않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그런 연구들을 종합할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이 안에 합치되는 게 뭐 계산하는 건데 정리할. 네, 이 개착 과정이 자세히 나온 건 아니고 그 비칭이라는 게 계산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에 머무르는 걸 계산한 게 아니라 머무르는 것을 계산해야 그게 나오겠지만 묻히고 청소로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는 뭐였어요? 파편화되는 과정만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들어오는 걸 한 거예요. 아니 해안에 밑에 들어오는 밑에 거. 18 지금 17이죠. 요거는 해안에 있는 쓰레기 농도를 계산을 할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해안의 쓰레기 데이터를 다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7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도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모니터링 데이터도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결국은 해안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우리는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업 활동이 얼마나 여기로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게 여기서 발생하는 양이 일단 45% 여기 부유에서 있는 양이 얼마라겠죠? 45% 정도를 발생하는 게 어업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어업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가라앉기도 하고 해변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가는 양, 요 양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별로 할 때는 저는 그 양을 계산해 내야 되고 그리고 강에서 유입되는 양이나 육상에서 유입되는 양은 인구를 고려하거나 유역 인구를 고려한 그 모델을 그냥 사용해도 저는 될 것 같고 우리도 결국은 인구를 고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크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 뭐 다르지 않다 이런 걸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우리는 낙동강 유역의 그 단위 면적당 계산한 게 있잖아요. 그 실사유로 계산을 한 거. 그런 방법을 더 고려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한강 유역에서 비홍수기에 평상시에 들어오는 양, 요 계산한 양이 옛날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그게 30%가 해안으로 밀려온다. 요런 그 변수, 그러니까 뭐야, 파라미터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다시 추정을 하거나 해야 되지. 그 방법 자체는 저는 그대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 하나는 요 부유하고 있는 어업에서 발생하는 양이 해변으로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 양도 추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유 쓰레기 양이 어업에서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요거에 대한 추정이 조금 더 새롭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빛을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비치에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양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해변에서 해수욕장 엄청 치우죠. 그리고 해수욕장이 아닌 경우는 결국은 강을 통해서 들어왔든 바다에서 부유하는 쓰레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강 또는 어업 활동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로 고려를 하고 해변에서 사람들이 버리는 양, 해변에서 놀다가 버리는 양은 그대로 수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그냥 재고 이런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30분이 다 돼서 저만 말하다가 끝났겠다. 임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입자를 떨어뜨렸을 때 해변으로 오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부유해서 나가는 걸 고려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여주신 논문은 뭐냐면 그 미국 논문이 그게 좁은 범위의 논문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해변으로 오는 양을 계산을 했는지 그 모델이 해변으로 떠 있는 쓰레기가 해변으로 얼마나 오는지를 고려했다면 그거를 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생량 모델을 대략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대략 만든다는 것이 이 논문도 보다시피 1오더, 2오더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이거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현실에 근접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이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디벨롭해 나가겠다. 이런 결론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린 그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해수부에서 궁금할 거는 제 생각에 이것도 궁금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얼마나 줄이면 어디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줄어. 그래서 업기를 줄여야 돼. 육지에서 쓰러가는 거 줄이면 우리가 지금 뭐 2050년 되면 쓰레기를 다 없앨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로화 정책을 쓰잖아요. 당신들이 쓰레기를 제로화 시키자 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했을 때 제로화 시키는 데는 한참 걸린다. 그렇지만 10%, 20% 목표를 설정해라.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0%를 줄이고 싶다. 뭐 크게 야심차게 50%를 줄이고 싶으면 업기 내에서 확 줄여야 된다. 이게 추측하건대 업기 내에서 확 줄여야 된다. 그것만이 이 그래프를 봐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